연말에 정부가 환율에 손을 대면 시장이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지 크리스마스 이브에 갑자기 30원 급락한 장면이 보여줍니다. 국제 이벤트도 없고 경기 회복 신호도 없는데 급락이 나왔다면 많은 사람은 정부 개입을 가장 먼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개입이 한번 들어가면 가격대 자체가 재설정되듯 움직여서 개인 투자자도 다음이 어디냐를 궁금해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 개입을 미리 눈치챌 힌트, 그리고 개입 뒤 환율이 계속 내려가는지 다시 튀는지의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연말 종가입니다. 정부 통계와 각종 성적표가 연말 기준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마지막 숫자가 특히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는 기업과 금융사의 회계입니다. 많은 곳이 12월 말 환율로 달러 부채를 평가하니 종가가 바뀌면 장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환율이 1 550원이냐, 1 400원이냐는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라 원화로 환산한 부채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분기점이 됩니다. 특히 해외 투자에 달러로 자금 조달을 한 기업이 많아진 요즘 연말 환율이 높게 끝나면 재무제표 부담이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은행도 예외가 아닙니다. 달러 표시 자산이 많을수록 환율 상승은 위험 가중치를 키우고 BIS 비율이 흔들리는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연말에 환율을 방어하면 은행이 더 건전해 보이는 효과가 생기고 시장은 그 의도를 자연스럽게 읽어내게 됩니다. 세 번째 비밀은 대외 지표입니다. 외화 부채를 원화로 환산할 때 연말 환율이 쓰이니 종가 관리가 부채 비율을 덜 불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정부가 개입한 뒤 1월에도 낮은 환율이 이어질까? 아니면 힘이 소진돼 곧바로 반등할까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눈치 효과가 작동해 시장 참가자들이 개입 직후 대놓고 환율 상승에 베팅하기가 어려워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또 연말 수출 대금이 1, 2월에 들어오며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수요가 늘면 초반에는 환율이 추가로 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외 지사가 본사로 달러를 송금하는 시즌성 흐름까지 겹치면 1월 초에는 환율이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월 중순을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장은 더 똑똑해서 정부의 방어 의지가 약해지는 순간을 집요하게 시험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눌렀던 힘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관건이고 시간이 갈수록 다시 환율이 고개를 들 여지도 열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 개입을 미리 알 수 있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차트가 매끈하지 않고 톱니처럼 지그재그로 흔들릴 때가 핵심 힌트입니다. 시장이 특정 구간을 넘으려는 힘과 정부가 누르려는 힘이 충돌하면 심장 박동처럼 급등락이 반복되며 경고등이 켜지곤 합니다. 이런 톱니 구간은 여기서 더는 못 간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학습시키려는 단계일 수 있어 이후 큰 개입의 전조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톱니형 차트가 반복된 뒤 실제 개입이 시작되면 환율은 한 번에 움직이지 않고 단계적으로 방어선이 아래로 내려오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첫 번째 방어선은 1485원이었고 이 선을 넘지 못하게 하려는 힘이 차트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시장이 1485원을 시험할 때마다 즉각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며 정부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힘겨루기가 이어진 뒤 정부는 본격 개입을 선택했고 환율은 단숨에 한 단계 아래 가격대로 이동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하락 속도입니다. 자연 하락이 아니라면 급격하고 직선적인 움직임이 자주 나타납니다. 첫 방어선이 무너지면 정부는 곧바로 새로운 기준선을 설정하는데 이번에는 1460원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에도 환율이 1460원에 접근하자 즉시 추가 개입이 들어오며 다시 아래로 밀어냈습니다. 시장이 다시 1460원을 두드리면 또다시 개입이 반복됐고 이는 연말까지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이런 반복은 정부가 단순히 하루 이틀을 버티려는 것이 아니라 종가 관리에 강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시장의 끈질긴 테스트는 정말 끝까지 막을 힘이 있느냐를 확인하려는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종가 관리에 실패한다면 그 자체로 환율 관리 신뢰도에 큰 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연말 숫자만큼은 지켜야 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12월 30일이나 31일의 환율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기에 숨겨진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정부는
실제 경제 체력과 별개로 드러나는 장부만큼은 안정적으로 보이길 원하는 유인이 존재합니다. 연말 환율이 낮게 끝나면 기업 부채, 금융 지표, 국가 재정 수치가 모두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달러 부채를 많이 아는 기업은 환율 숫자 하나로 재무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같은 부채라도 환율이 낮으면 원화 기준 부채가 줄어들어 손익계산서가 한결 가벼워 보이게 됩니다. 은행 역시 마찬가지로 환율 방어는 자본 건전성을 지켜주는 안전판처럼 작용합니다. 그래서 연말 환율 개입은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니라 국가 전체 성적표를 관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단기 안정과 장기 부작용 중 무엇을 선택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단기 안정이라는 선택이 반복되면 시장은 점점 더 정부 개입을 전제로 행동하게 되고 환율의 자연스러운 가격 발견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환율이 경제 체력을 반영하기보다 언제 다시 개입하느냐를 맞히는 게임처럼 변질되기 쉽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환율 관리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위기의 성격이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1909 17년 외환 위기는 급성 위기였고 외환 보유고를 단기간에 소진하며 방어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환율은 800원대에서 2영원 가까이 치솟았고 이는 방어 의지보다 시장 공포가 훨씬 강했음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때와 다르게 갑작스러운 붕괴보다는 서서히 압박이 쌓이는 만성적 형태에 가깝습니다. 만성적 환율 상승은 단기 개입으로 눌릴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다시 고개를 들게 됩니다. 이는 마치 진통제로 통증을 잠시 가리는 것과 같아서 약효가 사라지면 증상이 더 크게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부 개입이 잦아질수록 시장은 다음 약효가 끝나는 시점을 기다리며 더 집요해집니다. 이러한 반복은 결국 외환 보유고라는 자원의 소모를 빠르게 만들고 방어 여력에 대한 의심을 키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비교 사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때도 환율 방어는 매우 어려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환율은 1영원 수준에서 1,570원까지 급등했고 국내 힘만으로는 상승을 멈추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고 외부 신뢰가 더해져서야 환율이 안정됐습니다. 이 경험은 환율 방어가 단순한 의지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구조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현재는 급성 공포가 폭발한 상황은 아니지만 장기간 누적된 불균형이 서서히 환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개입은 효과를 낼 수 있으나 그 효과가 영구적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시장은 정부의 개입 패턴을 학습하고 반복될수록 그 패턴을 이용하려는 전략을 발전시킵니다. 결국 환율은 지금 눌릴 수 있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설득할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면 작은 충격에도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 종가 관리 이후의 진짜 시험대는 개입이 멈춘 뒤에도 시장을 안정시킬 논리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환율 문제의 더 깊은 층을 보자면 단기 개입보다 중요한 것은 왜 원화가 지속적으로 약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는가입니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금리, 재정, 성장 기대가 동시에 반영된 종합적인 경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리 차이는 가장 직접적인 압박 요인으로 미국보다 낮은 금리가 오래 유지될수록 자금 유출 압력은 커집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며 역사적으로도 매우 긴 금리 격차 국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원화를 들고 있을 이유가 약해지고 달러 자산을 선호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정부가 환율을 찍어 누르더라도 금리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시장은 결국 다시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에 재정 정책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복합적으로 커지는데 적자 재정이 반복되면 통화 신뢰에 부담이 쌓입니다. 세금을 통한 재원 마련 없이 지출만 확대될 경우 시장은 그 부담이 결국 화폐 가치로 전가될 것을 우려합니다. 이때 환율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현재 가격에 반영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을 단순히 투기나 심리의 문제로만 보면 정책 처방이 자주 엇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의 해외 투자나 기업의 달러 수요를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이는 결과에 더 가깝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국내 성장 기대가 약해지고 장기 전략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자본은 밖으로 향합니다. 즉, 사람들이 달러를 사는 이유는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를 외면한 채 개인만 반복하면 환율 방어는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외환 보유고, 소진, 정책, 신뢰 하락, 장기 변동성 확대라는 형태로 돌아옵니다. 특히 만성 국면에서는 시장이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개입을 오래 끌수록 정부 쪽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언젠가는 약이 떨어진다는 전제를 공유하며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합니다. 이런 구도에서는 단기 승리가 쌓일수록 장기 리스크도 함께 커진다는 역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율 정책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숫자보다 신뢰가 더 오래 작동합니다. 결국 환율을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시장이 굳이 시험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등장하는데, 환율 방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동원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사람에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국민연금이 환율에 개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비용을 동반하는 선택입니다.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환해지로 일정 기간 달러를 빌리고 원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면 환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이면에는 금리 차이라는 명확한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달러 금리는 원화 금리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해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환해지는 공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장부에 바로 드러나지 않아 성과가 과장되고 부담은 뒤로 밀리는 착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사상 최대 수익을 냈다는 표현도 대부분은 평가 이익이지 현금화된 수익은 아닙니다. 반면 환해지 비용은 실제 현금 지출로 바로 빠져나가며 시간이 갈수록 누적됩니다. 이는 주식을 팔지 않고 가격이 올랐다고 좋아하는 것과 이자 비용을 실제로 내는 상황의 차이와 같습니다. 언젠가 국민연금이 순유출 국면에 들어서면 보유 자산을 매도해 현금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면 지금의 평가 이익은 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해지로 발생한 비용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손실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은 현재의 안정과 미래의 부담을 맞바꾸는 선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안정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 재정에 부담이 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문제 삼느냐는 반응이 나오기 쉽지만 핵심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한두 번의 개입은 버틸 수 있지만 반복될수록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환율 방어의 비용은 세금이든 연금이든 국민 전체가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 정책은 단기 성과보다 누가 언제 어떤 비용을 치르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환율 문제는 금융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선택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환율 문제를 사회적 선택으로 본다면 다음 질문은 누가 이 구조를 바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통화 정책의 핵심은 중앙은행인데 금리 결정은 환율 흐름에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레버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담이 커지지만 통화 가치와 자본 유출 압력은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 성장은 도울 수 있지만 환율과 외환 시장에는 지속적인 압박이 쌓입니다. 이 선택은 언제나 고통의 분배 문제를 동반하며 어느 쪽도 완전히 편한 해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신뢰가 중요한데 시장은 메시지의 일관성을 무엇보다 예민하게 봅니다. 금리 방향이 정치적 고려에 흔들린다는 인식이 생기면 환율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재정 정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작동하며 지출 확대와 재원 마련의 균형이 핵심 변수입니다. 성장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선택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세입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지출만 늘어나면 결국 그 부담은 통화 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은 숫자보다 스토리를 읽고 단기 성과보다 장기 설계를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명확한 로드맵이 있으면 단기 환율 변동은 견딜 수 있지만 방향이 보이지 않으면 작은 충격도 크게 번집니다. 그래서 환율 안정의 출발점은 이번 달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의 그림입니다. 기업 투자, 노동 시장, 산업 전략이 함께 맞물려야
통화 가치에 대한 신뢰도 회복됩니다. 단순히 외환 시장만 관리해서는 환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환율은 경제 전체의 체온계이기 때문에 열이 난 원인을 찾지 않고 숫자만 낮추는 건 임시 처방에 불과합니다. 이런 점에서 환율 개입은 시간을 버는 수단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은 아닙니다. 시간을 벌었다면 그 시간 안에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문제는 더 큰 규모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환율 안정의 핵심은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장기 방향성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과 기업은 이런 환경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환율을 예측하려 하기보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제를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개입이 잦은 시장일수록 방향성보다 구간 변동이 커지기 때문에 단기 타이밍에 집착할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이 낮을 때 안도하기보다 다시 튈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둔 재무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화 부채가 있는 기업은 환율이 안정돼 보이는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 역시 정부가 막아주겠지라는 기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든 정책의 한계를 시험하고 그 순간 변동성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단기 수익의 수단이 아니라 자산 배분과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해외 자산 투자는 환율 상승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 통화 분산이라는 방어적 선택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시에 모든 자산을 해외로 옮기는 극단적 선택 역시 또 다른 리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한 방향으로의 쏠림을 피하고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균형입니다. 환율이 낮아졌을 때 무엇을 할지보다 다시 오를 때 어떻게 버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기업의 환해지 역시 수익 극대화보다 생존 확률을 높이는 보험에 가깝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비용이 아깝다고 대비를 미루면 변동성이 폭발하는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되 그에 전적으로 기대지 않는 태도가 장기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환율 변동이 남기는 손실은 개인에게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결국 환율 환경이 불안정할수록 개인과 기업의 기본 체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부채 구조, 현금 흐름, 투자 기간 같은 기본 요소가 환율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가 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환율 급등락은 위기가 아니라 조정 국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문제의 마지막 해답은 예측이 아니라 준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하면 연말 환율 개입은 우연한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배경 속에서 반복돼 온 선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급락과 안정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비용과 부작용이 함께 따라옵니다. 환율을 숫자 하나로만 보면 성공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 종가 관리는 시장보다 장부를 먼저 의식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큽니다. 기업, 금융기관, 정부 지표가 모두 환율 하나에 영향을 받는 구조는 정책 유인을 왜곡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단순한 개입보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더 집요하게 해석하려 합니다. 설명 가능한 정책은 신뢰를 만들지만 숫자만 남는 정책은 의심을 키웁니다. 신뢰가 쌓이면 환율은 덜 흔들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작은 충격도 크게 증폭됩니다. 이 점에서 환율은 경제의 결과이자 동시에 정책 신뢰의 거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말 환율 급락을 단발성 사건으로만 보면 같은 장면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구조를 이해하면 왜 특정 시점에 개입이 나오는지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개인과 기업이 환율 뉴스에 덜 흔들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정부 역시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설명 책임을 더 무겁게 가져가야 할 시점입니다. 환율은 관리 대상이기 이전에 설득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설득력 있는 정책은 개입 없이도 시장의 기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환율은 방어해야 할 적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신호로 돌아옵니다. 지금의 환율 논쟁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신뢰와 방향성의 싸움에 가깝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단기 처방보다 구조 개혁이 앞서야 합니다. 결국 환율 안정의 진짜 해답은
시장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시장이 믿을 이유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관점을 기억한다면 앞으로의 환율 변동도 보다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